금융이 흔들리는 순간 금융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하나입니다. 돈이 안 도는 상황. PF 부실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험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용 경색.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돈은 있지만 안 빌려준다. 이게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건설사만 문제가 아니라 기업도 돈을 못 빌리고 자영업자도 대출이 막히고 개인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즉 경제 전체에 피가 안 도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체감이 시작됩니다. 기업들이 먼저 반응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투자 중단이죠. 공장 확장을 안 합니다. 신규 사업도 안 하고요. 채용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이자 실물 경제의 직격탄인 비용 절감 차례가 옵니다. 여기서 결국 나오는 게 뭐냐? 구조조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건설 문제, 금융 문제였죠. 여기서부터는 일자리 문제로 바뀝니다. 고용이 흔들리는 순간 건설업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업은 무수히 많은 신경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재업체, 철강, 시멘트, 인테리어, 운송, 하청업체 이 많은 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꺼지면 연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업 하나에 연결된 산업도 많고 건설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겁니다. 건설업이 무너진다는 건 한국 경제에 큰 적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융 경색까지 겹치면 기업들도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사람들이 체감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가 아니라 내가 위험하다. 이게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소비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돈을 안 씁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이 바로 타격을 받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내수 비중도 약한데 부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 기업 부채까지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빚으로 버티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부담과 대출 상환 압박, 생활비 상승 이게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체가 늘어나는데요. 그리고 연체가 늘어나면 금융이 다시 흔들립니다. 여기서 악순환의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이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건설에서 시작된 문제가 금융, 고용, 소비, 다시 금융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죠. 이 구조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 경제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질문이 왜 나오냐? 아직 겉으로는 크게 안 터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융위기는 항상 이렇습니다. 조용하다가 한 번에 터진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지표가 좋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건설업의 위기와 부채의 증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순간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뭐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성보다는 리스크를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빠지려고 합니다. 이게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바꿔서 가져가죠. 그러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환율 상승만이 아닙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생기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원유, 원자재, 식량 전부 달러로 결제하고 사오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부담도 증가하는데요. 특히 달러 부채가 있는 기업,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 이쪽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불안 심리 확대입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외국인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박힙니다.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 이게 공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 개인 투자자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요. B2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흔들리고 환율 올라가고 금리 부담 커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식이 강제로 팔려요.
이게 터지면 시장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패닉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연결하면 악순환 구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건설 붕괴는요, 단순히 건설업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PF 부실, 신용 경색, 기업 투자 축소, 거기에 이어진 고용 악화와 소비 감소까지, 거기에 나아가 외국인 이탈과 환율 상승 모두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조심해야 하고 꼭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지금이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누구나 체감하기 어렵죠. 하지만 금융위기는 체감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고요. 우리는 시장이 주는 작은 신호에 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돈 풀어서 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경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하나를 막으려 하면 다른 데서 터지는 구조인 겁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입니다. 정부가 통화량과 관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죠. 하나는 돈을 푸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둘 다 문제입니다. 돈을 풀면 어떻게 되냐? PF가 터질 것 같으니까 정부가 돈을 넣어서 막는다. 이건 이미 과거에도 했던 방식입니다. 유동성이 공급되고 보증 확대되고 금융 지원되고 이런 방식으로 건설사와 금융을 살려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율입니다. 돈을 푼다는 건 뭐냐? 시중에 원화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도 환율이 불안한데 여기서 돈까지 풀면 환율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외국인 자금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 글로벌 불안도 큰 상태죠. 여기에 통화까지 약해진다. 이게 겹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 위험하다. 즉 살리려고 돈을 풀었는데 오히려 환율을 자극해서 더 위험해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그럼 반대로 돈 안 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PF는 구조상 돈이 끊기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자금이 막히고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지체 상금은 쌓여가죠. 연쇄부도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의 줄도산,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 나아가 신용경색의 심화, 이게 연이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돈을 안 풀면 바로 터지고 돈을 풀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고 이럴 수 있는 위험한 구조, 그것이 경제정책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기서 핵심 구조를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라면 한국은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부동산 중심의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값이 올라야 소비가 살고 건설이 올라야 일자리가 생기고 부동산이 살아야 금융이 안정되는, 즉 부동산 중심의 경제를 이뤄왔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기도 합니다. 미국은요, IT, 제조, 금융 등 다양한 축이 있지만 한국은 부동산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도 쉽게 못 건드려 왔고요. 부동산을 잡으면 건설 산업에 악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살리면요, 집값이 다시 오르고요, 세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을 조금 더 위험한 시각으로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이유, 예전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채 규모입니다. 지금 한국은 가계부채 많고 기업부채 많고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충격이 오면 완충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금리 낮추고 돈 풀면 경제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낮추면 환율 상승에 압박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풀면 물가는 올라갈 수 있죠. 쓸 수 있는 상태가 이러나 저러나 매우 제한된 상태라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이 보는 진짜 리스크, 겉으로 드러난 건 PF입니다. 근데 시장이 보는 시각은 따로 있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죠. 조금이라도 부실이 커지거나 대응이 늦어지거나 신뢰가 흔들리면 그 순간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